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과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6주차까지 수업을 다 들었으면 6주째 수업이 이 13장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을 다 들었으면 이제 이 수업에 대한 과제가 어사이먼트 넘버 2인데, 네, 이걸 과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풀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이 풀어본 답과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두 번째 과제도 역시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계속 하는 동안에는 과제는 제가 계속 내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제출 의무는 없어요. 뭐 제출 의무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손 놓고 놀지 마시고, 네, 한 번씩 다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문제를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다음에 이제 제가 푸는 게 맞는지 이제 제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부족했던 부분을 이렇게 보충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있는 겁니다. 다 제출만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공부는 이제 스스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한 문제씩 보겠습니다. 엑셀을 뚫어놓고 할까요? 잠시만요. 좀 필기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할 때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한 문제씩 풀어봅시다. 자, 1번 에이버크롬비 앤 피치는 주식의 베타가 1.25이고 회사는 지금 막 0.75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배당금은 매년 4%씩 성장한다. 네, 이 회사 오늘 주가는 81달러이고 시장 기대 수익률은 11.5%, TB일의 수익률은 5%이다 그랬네요. 배당 성장 모형을 사용해서 자기 자본 비용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배당 성장 모형을 사용하면 배당 성장 모형에서 자기 자본 비용은 이런 식으로 구했죠. 우리 공식에 의하면 R2는 잘 보이나요? 2는 내년도에 받는 배당 나누기 지금 현재 주가 더하기 배당의 성장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이게 배당 성장 모형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비용 계산하는 거였고, SML 방식은 두 번째 있는 SML 방식은 CPM식을 그대로 쓰면 되죠. 자기 자본 비용은 무형 수익률 더하기 베타 곱하기 시장 위험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뭐 하나씩 집어넣어 보죠. 첫 번째 문제, 배당 성장 모형, 디비던 크로스를 이용한 모형은, 그러면 자, 첫 번째 해 1년 뒤에 받게 되는 배당은 배당을 지금 막 0.75달러의 배당을 지급했는데 배당금이 1년 뒤에 4%로 성장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1년째 받는 배당금은 0.75달러 곱하기 1.04가 1년 뒤에 받게 되는 배당이겠죠. 배당금을 0시점에 0.75달러를 줬어요. 우리가 궁금한 배당은 바로 1년 뒤에 받는, 이 돈은 이미 지나간 돈이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돈이 아니라 방금 전에 받은 돈이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이 아니고, 우리가 궁금한 건 1년 뒤에 받게 되는 배당, 바로 이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은 1년 동안 배당이 4% 성장한다고 문제에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0.75에서 1.04를 곱해야지 D1이 되는 겁니다. 자, 걔를 P0, 오늘의 주가는 81달러라고 했으니까 81로 나누고 더하기 G, 배당의 성장률. 배당 성장률 좀 4%로 우리가 예상한다 그랬죠. 4%에 0.04를 더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배당 성장 모형으로 구했을 때 자기 자본 비용은 0.04963, 4.96%가 됩니다. 자, SML 방식, 다른 말로는 뭐 CAPM 방식이라고 써도 돼요. CAPM은 자, 무위험 수익률, 문제에서 무위험 수익률 지금 T빌의 수익률 우리가 무위험 수익률로 간주한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이승함이 무위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는데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T빌의 수익률을 가장 무위험 수익률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봐서 무위험으로 간주한다 그랬습니다. T빌의 수익률 5% 얘를 무위험으로 보고 야 뜯지마. 그 다음에 베타는 1.25죠. 베타 1.25 적용하고 곱하기 시장의 수익률이 지금 11.5%예요. 11.5%에서 5% 무형 수익률 빼라는 거죠. 11.5에서 5 빼면 6.5니까 그 정도는 그냥 암산을 합시다. 6.5%. 그래서 무형 수익률 5% 더하기 베타 1.25 곱하기 시장 위험 프리미엄 6.5% 계산하면 13.125%네요. 자, 위에 거랑 차이가 많이 나죠. 배당 성장 모형으로 한 거는 4.9%인데 4.96% 반응에서 5%인데 CPM으로 구한 건 13%예요. 원래 보통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두 방법 다 굉장히 정교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하인스 컴퍼니는 신규 투자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회사는 만기가 5년이며 80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만구자의 무이표 채권, 무이표 채권이니까 쿠폰이 없는 채권인 거죠. 지금 이 채권은 뭐냐면 그냥 1년 1, 2, 3, 4, 5년 동안 쿠폰이 없는 채권인 거예요. 쿠폰이 한 번도 없다가 그냥 5년짜리 쿠폰 없죠. 마지막 해에 그냥 액면가 1000달러만 지급하는 그런 채권인 겁니다. 그거의 현재 가격이 800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그냥 5년 앞으로 할인한 가격이 800달러라는 거니까 우린 이때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중간에 쿠폰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수익률을 손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법 쓰고 했던 거죠. 근데 중간에 쿠폰이 없으면, 이렇게 돈이 없으면 그냥 얘를 현재 가치를 할인한 게 얘가 된다는 그런 식으로 R 값을, 만기 수익률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채권의 현재 가치는, 원래 채권의 가격은 C를 R로 나누고 1 마이너스 1 더하기 R의 T승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R의 T승분의 F 이런 식으로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R에 대한 이제 T차 방정식인데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C가 0이란 말이에요. 얘 값이 0이죠. 얘가 0이면 그럼 이거 통째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 C가 0이면 이거 다 없어지죠. 이거 다 0을 곱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 남는 거는 P는 얘만 남는단 말이에요. F를 1-R의 T승으로 나누면, 즉, 이 1000달러를 1-R의 T승으로 현재 가치를 할인하면 그게 800달러가 된다. 그 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800달러는 1000달러를 1 더하기 R의 T승, T가 지금 5년이죠. 5승을 한 거죠. 물론 R에 대한 오차 방정식이지만 이건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있는 오차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식이 복잡하면 이 식은 우리가 손으로 못 풀지만 이 식을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있어요. 자, 1 더하기 R의 5승은 800분의 1000이니까 야 내려가, 야 내려가, 야 내려가, 우선가 내려가, 야 내려가. 거기 가만히 있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어. 자, 그러면 1 더하기 R은 800분의 1000의 5분의 1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R은 거기서 1 빼주면 되겠죠. 네. 아이고, 5분의 1인데. 네. 네, 나와봐 좀.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은
네, 이 식에서 네, 1 플러스 R에 5승 앞으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5분의 1승씩 양변해준 거죠. 5분의 1승 되고,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R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류순위를 구하면 바로 이 R 값이 뭐다? 세전 부채 비용이다. 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자, 세전 부채 비용은, 네, 그냥 이렇게 쓸게요. 세전 부채 비용은 1000 나누기 800에 5분의 1승 빼기 1 하면은 그 세전 부채 비용이 계산됩니다. 세전 부채 비용 계산해보면, 네, 여러분 다 보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죠. 여기 있는 식 그대로. 그래서 세전 부채 비용은 4.56% 정도가 되는 거고, 자, 여기 문제를 계속 읽어보다 보면은, 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35%라고 써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법인세율 활용해서 세전 부채비용, 세후 부채비용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세후 부채비용은 세전 부채비용에서 1 마이너스 법인세율 곱하면 되는 거였어요. 법인세율이 0.35니까 35%니까 0.65를 곱하면 세후 부채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29666, 2.97% 정도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채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겠죠. D 부채가 얼마인지를 보면은, 부채는 지금 현재 가격이 800달러인데 시장 가치가요. 액면가는 1000달러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액면가가 아니라 시장 가치죠.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 800달러인데 구자가 만 구자예요. 800달러 곱하기 만 구자면은 800만이겠네요. 800 곱하기 만이니까, 네, 800만 개의 지금 800만 달러의 네, 800만 달러만큼의 지금 부채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주, 지금 현재 주당 50달러 거래되고 있는데 20만 주가 있네요. 그럼 보통주는 50달러 곱하기 20만 주 계산하면은 1000만 달러만큼의 보통주가 있습니다. 보통주에 대해서도 지금 요구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기 자본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 문제 보니까 베타도 나와 있고 배당금도 나와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맨 밑에 보면은 배당 성장 모형과 SML 방법을 둘 다 이용해서 이제 계산한 결과를 각각 제시하라 써 있습니다. 소리 둘 다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R2를 배당 성장 모형으로도 구할 수가 있고, R2를 SML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다 구해봅시다. 그럼 배당 성장 모형으로 구해보면, 배당 성장 모형으로 구해보면은, 일단 배당 성장 모형식은 아까 썼던 대로 D1에서 P0 나누고 G를 더하는 거였죠. 그럼 배당 성장 모형에서는 지금 있나요? 내년에 2달러의 배당을 지급할 것이고 D1이 2달러고, 그 다음에 현재 주가는 50달러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달러의 배당 D1, 그 다음에 현재 주가 50달러. 그래서 얘가 2달러고 얘가 50달러라는 거죠. 그 다음에 G, 배당의 성장률은 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얘는 5%니까 0.05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배당 성장 모형을 이용하면 2 나누기 50 더하기 0.05가 되겠네요. 그래서 9%가 되겠습니다. 자, SML 방식으로 계산해 볼까요? SML 방식은
자기 자본 비용은 무이용 수익률 더하기 베타 곱하기 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이었어요. 근데 문제 보면은 무이용 수익률이 5%라 그랬고 무이용 수익률이 5%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베타는 이 주식의 베타는 0.85 얘는 0.85고 그 다음에 시장 수익률은 여기 11%라고 써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 수익률 11% 얘는 11% 그랬으니까 그럼 SML 방식을 활용하면 5% 더하기 0.85 곱하기 11%에서 5% 빼면 6%죠. 그냥 6%로 쓸게요. 6%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SML 방식으로 구해봤더니 10.1%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우선주도 발행했네요. 우선주는 현재 가격이 $100이고 고정 배당금이 지금 $7, 그 다음에 그 5만 주의 우선주를 발행한다고 써있네요. 고정 배당금인데. 자, 그러면 우선주는 지금 우선주 P Preferred Stock이니까 P로 쓸게요. 우선주는 일단 현재 가격이 $100인데 여기 $100로 써있죠. $100인데 지금 5만 주를 발행했어. 곱하기 5만 주만큼을 발행했습니다. 따라서 $500만 만큼의 우선주가 발행되어 있겠네요. 지금 시장 가치로. 자, 그 다음에 우선주의 비용, 우선주 비용 RP는 깨로 쓰면 안 되는데 RP 이거 어떻게 하지? 네, RP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면 헷갈리려나? 이렇게 쓸까요? 예, RP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얘는 우선주 비용은 그냥 배당을 주가로 나누면 된다 그랬죠. 배당을 주가로 나누면 되는데 배당금이 고정 배당금이 $7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문제에 $100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배당금이 $7, 주가는 우선주 현재 가격 $100. 그래서 7 나누기 100이니까 7%겠죠. 7 나누기 100 하면 7%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끝났어요. WACC를 구하래요. 두 모형으로 배당 성장 모형과 SML 방식으로. 자, WACC 먼저 배당 성장 모형을 활용해서 구해보면 자, 일단 이거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그 총 자산의 크기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총 자산의 가치는 부채 더하기 총 자산의 가치는 부채 더하기 자기자본 더하기 우선주 이렇게 세 개 합치면은 총 자산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가중치도 이걸 구해버리죠. 가중치 부채 나누기 총 자산 하면은 부채 가중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 나누기 총 자산 하면 그게 자기자본의 가중치가 되는 거고 우선주 나누기 총 자산 하면 이렇게 우선주의 그 가중치가 되겠죠. 물론 이 가중치 3개를 다 더하면 얼마? 1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3개 다 더하면 무조건 그리고 1이 나와야 돼요. 네, 볼 필요 없고. 자, 그러면은 배당 성장 모형으로 구한 WACC. 자, 그러면은 부채 가중치 곱하기 세후 부채 비용 더하기 자기자본 가중치 곱하기 배당 성장 모형으로 구한 자기자본 비용 더하기 우선주 가중치 곱하기 우선주 비용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네, 0.06467 그래서 6.46%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SML 방식으로 CAPM 방식으로 구하는 WACC 똑같이 구하면 되죠. 부채 가중치 곱하기 세후 부채 비용 더하기 자기자본 가중치 곱하기 이번에는 SML로 구한 자기자본 비용
더하기 우선주 가중치 곱하기 우선주 비용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아까는 배당 성장 무형으로 구한 자기자본 비용을 썼다면 이번에는 SML 방식이니까 SML로 구한 자기자본 비용을 쓴 거죠. 계산해 보면은 0.06949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6.94%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두 경우가 좀 비싸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 잠시만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컴퍼니는 신규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있다. 회사의 부채 비율은 0.80이다. 회사의 부채 비율은 부채 나누기 자기자본인데 0.80이래요. 자, 그럼 우린 이것만 보고도 그 기업의 부채와 자기자본의 가중치를 각각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부채 비율은 D 나누기 2가 0.8이라는 거죠. 그 부채 나누기 자기자본이 0.8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부채와 자기자본의 비중이 얘가 1이면 얘는 0.8이라는 거잖아요. 1분의 0.8이니까 0.8이겠죠. 그러면 그냥 부채와 자기자본을 각각 1과 0.8로 놓는 거예요. 2는 1이고 D는 0.8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둘 합치면 총 자산은 1.8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의 가중치, 그 2의 가중치는 W2는 1.8분의 1이 되는 거고 D의 가중치는 1.8분의 0.8이 되는 거겠죠.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사의 자기자본 비용은 14.5%, 세후 부채 비용은 7.8%가 있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에서 WACC를 구해봅시다. WACC는 자, 자기자본의 가중치 1 나누기 1.8 이거에 곱하기 자기자본 비용이 14.5%가 있어요. 14.5% 더하기 이번엔 부채 가중치 0.8 나누기 1.8이 부채 가중치죠. 부채 가중치 곱하기 세후 부채 비용 7.8% 8% 이러면 WACC가 나오게 돼요. 8%죠. 계산해 보니까 세후 부채 비용 WACC가 11.5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프로젝트, 특정 프로젝트의 리스크는 회사 전체의 리스크보다 크다고 판단이 된대요. 그래서 3%만큼 조정하라는, 플러스 3% 조정하라는 거죠. 지금 회사의 WACC는 11.52%인데 이 회사가 뭔가 새로 하려고 하는 신규 프로젝트는 더 위험해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했죠. 리스크가 더 크면 수익률도 더 높여야 돼요. 근데 얼마만큼 높인다? 3%만큼 높인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적용해야 되는 요구 수익률은 원래 기업의 WACC에서 3%를 더 높여라. 0.03을 더해요. 14%로 만들어라 라는 거죠. 자, 간단하죠? 자, 이번에 4번 그 자기 자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있다. 자, 무이용 수익률은 5%이고 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12%이다 그랬네요. 자, 이렇게 4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네, 4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무이용 수익률 5%, 시장의 기대 수익률 12%래요. 그럼 우리 이거 보면 지금 각각의 그 프로젝트별로 베타가 돼 있으니까 그 베타 집어넣으면은 무이용 수익률, 시장 기대 수익률 알고 있으면은 베타 집어넣으면은 적정 수익률 튀어나오는 게 CPM이었죠. 우리 CPM을 활용해서 SML을 활용해서 각각의 요구 수익률을 구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를 요구해야 되는지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요구 수익률들을 각각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CPM에 따라서 즉 SML을 감안한 그 요구 수익률을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구하죠? 요구 수익률은 무용 수익률 더하기 베타 곱하기 시장의 위험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W 같은 프로젝트 W 같으면은 베타는 0.5이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무용 수익률 5%, 시장 수익률 12%, 무용 수익률 5%, 시장 수익률 12%라고 문제에 다 나와요. 그럼 이거 활용하면 프로젝트 W에 대한 베타가 0.5일 때 W에 대한 적정 요구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구 수익률은 5% 더하기 여기 있는 W의 베타 곱하기 지금 12 빼기 5니까 7%죠. 위험 프리미엄이 7%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계산해 봤더니 W의 그 베타 0.5를 감안한다면 이거에 대한 요구 수익률은 8.5%가 되어야 된다. 똑같이 X에 대해서 똑같이 5% 더하기 X의 베타 0.85 곱하기 시장 위험 프리미엄 7% 계산해 보면은 X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X에 대해서는 베타가 0.85이기 때문에 좀 더 수익률이 높아져서 10.95%만큼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YC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굳이 왜 이것들이 네.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회사의 자본 비용 12%, 이 회사의 자본 비용이 12%인가 봐요. 그러니까 각각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 요구되어야 하는 수익률들이 이렇게 다르지만 그거 상관없이, 베타 상관없이 그냥 이 회사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자본 비용이 12%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WACC가 12%라는 거죠. 이거보다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프로젝트는 어느 것인가 그러네요. 자, 지금 문제가 뭘 뜻하는 거냐면 자, WACC를 12%인데 이 회사의 WACC가 일괄적으로 적용한 쓸 때 의사결정을 한다면 12%보다 기대수익률이 높으면 투자하고 12%보다 기대수익률이 낮으면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기대수익률 여기 나와있죠. 9, 10.5, 14, 17 그러면 12%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W랑 X는 투자하지 말고 Y랑 Z는 투자하라는 거죠. 이 뜻인 거죠. 12% 기준으로 얘는 둘 다 12%를 못 넘고 얘네 둘 YG는 12%를 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에는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수익률이 더 높은 프로젝트는 어떤 것인가? Y랑 Z를 의미하는 거죠. 자, B번 어떤 프로젝트를 채택해야 되는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했다면 각 프로젝트의 위험을 감안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러면 각 프로젝트의 리스크, 즉 베타를 감안했을 때 각각의 수익률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구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자, W 같으면은 W 베타 0.5를 감안하면 8.5% 수익이 적정해요. 그런데 실제로 기대 수익률 9%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는 베타 0.85의 베타를 감안하면 적정 수익률이 10.95%예요. 이만큼 요구해야 되는데 근데 기대 수익률이 그걸 못 미쳐요. 10.5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YG 보면은 베타를 감안했을 수익률, 그 적정 수익률이 14.1, 17.25인데 기대 수익률이 둘 다 못 미쳐요. 14.1에 못 미치는 14, 17.25에 못 미치는 17이죠. 둘 다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채택해야 되는가? W만 채택하라라는 겁니다. 이거 4개 중에 얘만 채택하라는 거예요. W만. 자, 그러면
회사 전체 자본 비용 12%를 적정 할인율을 사용한 경우에, 즉 잘못했을 경우라는 거죠. 일괄적으로 적용했을 때 각각의 베타를 감안해 줘야 되는데 이거 보기가 힘드니까 현실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감안하지 않고 그냥 WCC 12%를 일괄적으로 적용해 버렸을 때 기각해야 되는데 채택되는 프로젝트는 어느 것이며, 자, 기각해야 되는데 채택하는 프로젝트, 기각돼야 되는 것은 이거 두 개인데, 아니죠. 기각돼야 되는 것은 이거 세 개인데, 올바르게 의사결정했다면 기각돼야 되는 건 이거 세 개인데 채택이 되어버리는, 내가 일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채택이 되어버린 프로젝트는 이거 두 개죠. 기각했어야 되는데 채택되어버리는 프로젝트, 즉 그 incorrect exception이 되는 거죠. incorrect acceptance. 네, 그래서 incorrect acceptance가 되는, 그가 기각했어야 되는데 받아들여지는 프로젝트는 네, Y와 Z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Y와 Z가 되는 거고, 채택해야 되는데 기각되는 프로젝트는 어느 것인가? 자, 올바른 의사결정을 했다면 얘가 채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얘만. 근데 기각이 돼버리죠. 지금 그 WSC를 적용해버리면. 그래서 채택해야 되는데 기각되는 프로젝트, incorrect rejection이 되는 것은 네, X가 아니고 W가 되겠습니다. 네, 채택해야 되는데 기각되는 프로젝트는 W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걸로 숙제 두 번째 과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